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오후에 빅뉴스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가계부채 중에 이른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는 뉴스입니다. 1012조라고 하던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년 전에 700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걸 당시에 분석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제 불황으로 이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올 뉴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여야가 예산안을 막판에 합의한 것. 또 하나는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소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소환을 시작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부를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환은 역시 성남FC 후원금 사건입니다. 아니죠. 그 앞에 하나 있었죠.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때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에게 오는 28일 성남시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소환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입니다. 제3자 뇌물수수. 이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이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1억 원 이상 뇌물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남FC 후원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재명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그리고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 6개 기업이 성남FC에 총 178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중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50억 원을 낸 두산건설과 그리고 39억 원을 낸 네이버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그리고 전 두산건설 대표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재명 정진상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성남FC 후원금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연합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치판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한 번의 소환으로 모든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건 내용이 너무 크죠.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또 의혹이 방대해지면서 뇌물 공유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이 된 성남지청이 먼저 소환장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이 대검에서 총장이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죠.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두산건설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검찰은 그동안 왜 이재명이 소환을 미적거렸을까요? 야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어쨌든 성남지청은 이틀 전인 12월 21일 정진상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다음에 지난 9일 이미 기소를 했죠. 검찰은 정진상이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성남FC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정진상 외에도 검찰은 지난 15일 김상훈 전 네이버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이버가 이재명 측근들이 운영하던 시민단체 희망살림
현재 이름은 주빌리은행입니다. 이 주빌리은행에 40억 원을 제공을 했고 그 중에 39억 원이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된 경위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돈을 39억 원 제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미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일단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 공직선거법 때처럼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 안 되자 캐캐묵은 성남FC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쪽에서 해볼 테면 해봐라식의 강경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고향인 안동에 간 이재명은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이재명은 십수년간 탈탈 털려봤다면서 없는 먼지 만들어 내리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아직 이재명을 한 번도 제대로 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틀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뒤의 말도 이재명이 늘 하는 말입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을 거부한 거냐? 작년 10월 대장동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어제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한 말은 가히 말의 성찬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수식어가 난무를 했는데 그러나 이재명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증명하는 언론 보도가 그동안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집 전전하는 제 처갓집은 특이한 일도 없는데 지금 계좌 추적당하고 있다. 제 아내는 2번 검찰 경찰 소환 조사받고 3번째 또 수사받고 있다. 아마 법화 소고기 사건 이후에 이른바 이 뭉칫돈이 집에서 2억 3억 들고 나온 것이 정은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 처갓집도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마침내 이재명은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말조차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늘 했던 말이죠. 그는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냐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긴 겨울이 시작된다는 얘기도 했죠. 언론에 나온 이재명 측근이 말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이재명은 죽어 없어졌을 목숨 아니었겠느냐.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오는 28일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안호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몰상식하게 통보가 온 것이라 일단 일방적으로 통보 온 28일은 응할 수가 없다. 그는 우리 내부 논의가 진행되어야겠고 서면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 대표에게는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한편 어제 오전에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청사 준공식에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을 뭉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안 풀리자 3년도 더 된 캐캐묵은 성남FC 무혐의 사건을 끄집어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경찰과 검찰은 성남 FC 사건을 처음부터 무혐의로 뭉갰습니다. 이재명이 또 어제 안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혐의 결정난 성남 FC 사건으로 소환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말입니다. 신문에 나온 이재명 측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이미 다 무혐의난 사건을 가지고 뭘 또 수사한다는 건가? 검찰이 보여주기식 정치 탄압밖에 더 되느냐? 민주당에서 성남FC 사건을 두고 3년간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은 캐캐묵은 사건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3년간 뭉갠 사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 이 사건은 2018년 이 지방선거 때 그해 6월에 이 경기지사 선거 직전에 김용환 등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사건은 분당 경찰서가 맡았는데 3시간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당 경찰서는 고소장을 딱 넣어놓고 수사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당 경찰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2020년 10월까지 일절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온 그 문제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재개하자 햇수로 3년 만인 작년 2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7월 분당 경찰서는 이재명에 대해 서면 조사를 한 이후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서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앞장섰던 친문검사 박은정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은정이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며 기소를 막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박은정 부하인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됐죠. 그러자 논란 끝에 사건은 지난 2월 분당 경찰서가 보안 수사를 한 뒤에 7월 경기남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부임한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과거 미르나 K스포츠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봅니다. 이재명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을 하려던 신동면에게 K스포츠재단 70억 원을 지원하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혐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얽힌 다른 범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다른 사건들도 지금 긴급하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억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이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정진상과 김용을 이미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그러니까 과거의 특수부죠. 이 특수부는 정진상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을 8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사건 배경 사실을 설명하는 취지인데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범관계를 부각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범이 아니면 81차례나 그런 할 리가 없죠. 정진상의 혐의 중에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민간 사업자 중에 남욱은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그 428억이 시장실 몫이라거나 이재명의 선거 자금, 노후 자금 이런 표현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428억이 이재명을 위해 쓰일 돈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언제 수사 나느냐 물으면 한다 안 한다 답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이 연관된 다른 수사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낼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이재명을 겨냥한 검사 수사는 크게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여기다가 백현동 게이트도 있죠. 그리고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 둘로 나뉩니다.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대장동 일당 기소를 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가 되자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 지난 10월 출소한 유동규의 폭로를 시작으로 사건은 새 국민을 맞았습니다. 결국 유동규의 폭로를 도왔으므로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졌고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유동규와 그리고 남욱은 완전히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진상의 특가법 뇌물죄 공소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8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왜 미적거리는 걸까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의 배임 혐의는 일견 명확해 보입니다. 이건 누가 수사하더라도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소환조사를 해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이재명을 소환조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재명이 정말 방탄조끼를 입은 것입니까? 보다 못했는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20일 나섰습니다. 홍준표는 해를 넘어가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옛날 우리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큰 대형 사건이라도 2달 정도만 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 건가? 그렇습니다. 검찰은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고려하는 게 있는 것입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까? 다시 홍준표의 말입니다. 그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찰 진흥팀보다도 수사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검찰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거악 척결 수사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어제는 남욱의 새로운 정언이 또 공개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획득한 증거입니다. 작년 9월 귀국한 남욱에게 이 김만배가 토목업자 나모가 준 20억 원 중에 8억 3천만 원만 내가 썼다고 할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쓴 것으로 해달라며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토목업자 나모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승과 함께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20억 원과 22억 5천만 원 등 총 42억 5천만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이재명의 재선 비용과 각종 로비 비용으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런 사실을 숨기려 남욱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욱은 작년 9월에 김만배의 지시로 반포동 자택에서 이기승과 만나 김만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게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승은 최근 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남욱은 이기승에게서 받은 42억 5천만 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즉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기승에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에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남욱은 정확하게는 선거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욱은 2014년 6월에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김만배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전달된 금액도 최소 4억 원이고 추가로 1억에서 2억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자해를 한 뒤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간 김만배 관련 후속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분 중인 김만배 사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 사주 진단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6일과 19일에 이어 오늘 23일 예정된 재판도 이미 취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이어지는 법원의 동계 휴진기인데 그래서 재판은 빨라도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돈맥을 쫓아 돈의 흐름을 쫓아 최근까지 범죄 수익 1,000억 원 가량을 찾아내 동결 압수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사이의 자금 거래 중에 사용처가 미궁이었던 80억 원의 꼬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지난 11월 30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에 따른 추징 보전을 할 금액을 4,446억 원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3명의 불법 수익을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다 몰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800억 원 상당의 토지 건물 예금이 포함됐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최근에 검찰은 김만배가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과 그리고 이사였던 최우양을 통해 언니간 범죄 수익을 260억 원 규모라고 파악했습니다. 수표와 수원 권성구 입북동 땅의 시가로 구성된 이 금액 중에 검찰은 약 100억 원 어치의 수표를 이미 압수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김만배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익에 간 것으로 파악해서 추징 보전 결정을 받은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예금 채권까지 합치면 검찰이 확보한 범죄 수익은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압수 추징 보전 등으로 확보되지 않은 돈 중에 80억 원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쫓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로부터 473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에 80억 원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수표 60억 원과 현금 20억 원으로 구성된 이 돈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통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추적하지 않은 상태로 이 추적하지 않은 경찰서가 묘하게도 용산경찰서입니다. 추적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측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치를 아는 김만배를 항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준 사람이니까 그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 가장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김만배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검찰은 김만배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미루겠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닥칠 경제 한파입니다. 이 기재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한국은행이나 KDI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 민간 소비는 증가율이 올해 4.6%의 절반 수준인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81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취직이 안 되는 내년입니다.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예상한 것도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수출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우선 급격히 위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먹구름이 잔뜩 들이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정부에 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행운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늦었지만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논란이 컸던 법인세는 결국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안 그대로 받은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과 민주당 박홍근은 20일 국회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과 함께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는 그 돈 5억 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가 됐습니다. 이 지방세까지 합치면 26%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둡지만 언젠가는 밝아오는 법입니다. 밝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세상은 빛이 지배합니다. 어둠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